네, 주식심화론 오늘 화요일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철강 섹터 반등 향후 방향성은 오늘 철강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재계, 컨택트 관련주,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까지 상승을 하는 가운데 경기민감주 철강주도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철강주의 핵심 변수는 뭘까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말씀해 주셨는데 간밤에 이슈가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서 백신을 사람들이 맞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지금 안 맞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게 한 50%밖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백신이 맞고 싶어도 못 맞지만 미국은 사실 맞으려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데 백신 맞으면 10만 원씩도 포상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안 맞는 건 확실히 백신 불신에 대한 부분이 강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강하게 조사해봤다고. 안 맞겠다는 분들 네. 그 계층이 남아 있는데 맞아요. 정식 승인을 받으면 받으면 백신을 사람들이 많이 맞는다.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은 맞겠다 했다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30%. 근데 정식 그 승인을 받아서 네. 실제로 긴급에서 맞을까요? 정상으로 넘어가면 예. 네. 맞겠다 하는 비율이 지금 안 맞은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생기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죠. 그거 약간 그 설문조사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놓고 안 맞으시면 그런 거 안 맞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약간 민간요법. 근데 이제 미국은 또 그런 약간 가정의학 관련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홍역을 앓는데 우리 백신 안 맞고 그냥 애기들끼리 그냥 자연 면역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백신을 굉장히 많이 불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코 안 맞는데 그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 절대로 나는 안 맞겠다가 한 30%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이 그렇게 다 맞으면 70%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약간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70%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는 거 30%를 빼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긴급 승인이든 정식 승인이든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모르죠. 시장은 또 거기에 더 기대감을 하니까.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정식 승인을 화이자 백신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철강주도 철강주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좀 해결하고 철강주를 들어갈게요. 지금 이틀째 반등을 했잖아요. 어쨌든 저가 매수 들어왔고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딱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하시네요. 현금화 해야 되나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네. 지금은 원래 제가 강세론자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시장은 상승한다는 쪽인데 다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저는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현금화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FOMC 회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지금 현금화를 해서 엄청나게 다시 저점을 딱 잡아서 그걸 현금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시장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려우신 분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나는 근데 생각보다 시장 좀 잘 본다, 마켓 타이밍 잘 잡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이벤트 앞두고 현금화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혜진 전문가님, 어느 쪽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될까요? 너무 이게 답변이 너무 뭐랄까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보유하신 현금의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르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조금씩 더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금이 너무 없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다, 너무 고민되는 시기다. 지금 또 빨간불이 어쩌다 켜졌는데 지금 이걸 수익 실현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하시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10월부터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서부터 경기 민감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뭐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이 철강주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또 판가 인상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한 차례 섰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최근에는 하락세, 박스권 좀 기록한 듯하다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철강 업종 차트 자체도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철강 업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철강주가 뭔가 시장의 중심에서 경기 민감주의 대장처럼 행동을 하다가 네. 반응을 하다가 현재는 또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해주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또 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중국에서의 지금 조강 생산량이 17개월 만에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철강의 가격, 글로벌적인 철강 가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중국에서의 이제 철강의 저가, 막대한 조강 생산량으로 인한 이제 저가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 쪽에서의 지금 조강 생산량이 7개월 만에 줄었다는 점이 일단은 반가운 거죠. 네, 이렇게 그럼 조강 생산량이 줄었으면 그럼 이제 공급이 과잉되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철강 가격은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올라야 돼요. 네, 철강석의 가격은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선물 가격은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중국 정부에서 이거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이제 그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이 원자재 가격에 개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철강석 가격에 계속 개입을 하면서 너무 비싸다, 너네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업체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철강석이 지금 선물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뭔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좀 철강석 가격이 안정이 되어가면서 좀 상승의 가능성이 생기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철강석의 철강 섹터들이 지금의 반등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철강석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철강 섹터들의 흐름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앞선 그런 가파른 상승만큼 또는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만한 기대는 조금 덜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의 지금 상승 정도를 유지할 것 같아서 이쪽보다는 항상 좀 성장주 쪽으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베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철강주 내에서는 저는 좀 종목별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철강주 내에서 뭔가 성장주 쪽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네. 또 철강주 내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가지고 그 섹터 내에서 퍼포먼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철강주 내에서의 좀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의 방향성을 이끌 핵심 변수는 앞으로 수요일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말씀해주신 어떤 그 철광석 가격은 하락하고 어쨌든 우리 철강 기업들은 판가를 인상한 그 스프레드 할 수 있죠. 네. 혹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그렇죠. 저는 네. 좀 그쪽으로의 성장력의 네. 성장력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요도 견조하면서 예.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적으로. 기업들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이런 개입을 하게 되면서 철강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은 일단 우리 철강주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강주 투자 심리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경기에 있어서 투자 심리. 문서진 전문가님은 철강주의 방향성의 키포인트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상반기에는 계속 경기 민감주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네. 화학주, 철강주, 조선, 뭐 자동차 이쪽 좋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일단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화학주다. 네. 그 다음이 철강주다. 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내에서 그나마 뭐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화학주는 가격 상승분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주가예요? 네, 주가에도 반영을 했고, 네. 가격에도 상품 가격에도 반영을 했어요. 스프레드 올라가는 부분을 다 가격에 마진을 다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게 그러니까 화학주에 대한 업황이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꺾일 것 같진 않지만, 그러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상반기만큼의 드라이브는 걸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화학주를 좀 부정적으로 봤고, 그나마 철강주는 전방 업황이 훨씬 더 이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건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방 업체들은 원래 하반기부터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리고 이 가격 인상폭도 반영되는 네. 시점은 이제 3분기부터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추세 하락은 안 한다라는 뿐이지, 그러면 시장 수익률보다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면 시장 상승분만큼은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 수익률 수준은 맞출 수 있는 섹터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철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철강주라고 하면 전통 철강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단순히 그 전방 업황의 호조란 이거를 가지고 상반기 때만큼의 주가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도 조금 힘은 약해졌다. 다만 이게 추세가 꺾인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승은 한다. 섹터 내에서 상승을 하는 섹터는 맞지만, 중요한 건 시장 수익률 정도. 만약 시장이 뭐 빠지면 빠질 거고,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약간 그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뭐 철강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들이 낙폭이 과대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뭐 나온다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만큼 많이 빠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아직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하반기에는 화학과 철강이 상반기만큼의 모멘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KCC가 좀 강세를 보이잖아요. KCC 같은 경우도 이 유기 실리콘이라는 그 사업 부문의 이 유기 실리콘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철광석 가격도 피크를 한번 찍어서 내려오면 철강주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약화된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이 네. 섹터 내에서의 상승 폭이 이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이 가격의 상승이 좀 피크아웃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전만큼의 상승 상승 속도는 좀 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그래도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은 아까 김혜진 전문가가 짚어줬던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그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혜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는지 철강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주실까요? 네, 그래서 역시나 좀 성장 동력을 장착한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TCC 스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표면 처리 강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표면 처리 강판이라는 게 이제 그 철로 만든 판
이제 녹이 슬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 통조림 같은데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네. 아는 건 이 통조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맥주병에 네. 병따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녹슬지 않게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TCC 스틸이 업력이 꽤 이제 길거든요. 1950년대부터 지금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성장 동력이 붙은 게 이제 2차 전지. 예, 2차 전지에 지금 표면을 코팅하는 그 니켈 도금을 표면을 코팅하는 기술을 지금 최근에 영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정말 뭐 말이 안 되게 늘었어요. 550%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장 동력을 장착을 했고요. 특히 원통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고 삼성 SDI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부분은 독점이에요. 그래서 네. 삼성 SDI의 지금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기업으로 보자면 TCC 스틸도 이제 철강주 안에서는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표면 처리 강판을 만드는 기업, 녹슬지 않는 그 처리를 통해서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철강의 어떤 소재로 한 캔, 이런 쪽을 만들고 있는 삼성 SDI의 독점 공급 기업 TCC 스틸.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추세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급등한 부분들 감안하면서 한번 잘 대응을 해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문서진 전문가님은 철강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나요? 제가 이제 원래 항상 이제 철강주 이야기할 때 항상 뭐 탑픽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 3종목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사마알미늄, 그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사마알미늄은 오늘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급등을 했고 그 사마알미늄도 지금 김혜지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알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 전극 극판 중에 이제 알박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보니까 그것보다는 최재형 관련주로 오늘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그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이때 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세아제강 지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물론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았어요. 어제 강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세아제강 지주를 거의 한 6, 7개월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뭐 지루하다, 안 예. 간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제 첫 양봉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작년부터 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안 갔어요. 근데 올해부터 시세를 많이 뽑긴 했습니다. 뽑긴 네. 했고 조금만 더 가면 야, 이제 시장 어려울 때 양봉을 네. 쫙 뽑았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예.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이야기했던 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다. 가장 싸고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결국은 갈로면 간다라는 건데 어쨌든 네. 지금 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성장성과 매출을 기대한다면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아제강 지주를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풍력 쪽이죠. 근데 풍력 시장은 특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구조물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이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이런 자키시라든지 뭐 모노파일의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걸 미국까지 싣고 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네. 사실 만약에 북미 쪽에 있으면 북미 쪽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CS 윈드라든지 상강 M&T가 그쪽에 공장을 인수를 한 거예요. 베스타스 공장을 그쪽에서 쓰려고. 그럼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여기서 유럽까지 실어 가려도 엄청나게 멉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건 아시아권 정도가 될 거예요. 반경이 동남아 정도가 반경이고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이 풍력 쪽에서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는 거는 해상 풍력 쪽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곳은 유럽이거든요. 네. 그럼 유럽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세아제강 기준은 영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 쪽에서 승인을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고 그러면 영국 쪽에서 이제 이런 해상 풍력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발주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후륙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좀 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철을 만들어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바다 밑에 박아야 되는 거고 그럼 네. 녹도 안 쓸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를 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후륙관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글로벌적으로 몇 개 회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아제강을 통해서 에너지 강간용 뭐 이쪽은 유전관용을 많이 납품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지금 쉐일 오일에 대한 부분의 개발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후화된 흔히 말하는 우리 상하수도 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세아제강 지주가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미국 쪽은 지금 중국 쪽의 쿼터를 자꾸만 줄이면서 우리나라 쪽에 대한 쿼터를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그 트럼프 정부 때는 아주 센 관세를 맞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법원에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좀 내려놔 우려감 리스크도 좀 해소됐다는 점.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그 다음에 유럽 쪽의 풍력, 해상 풍력 관련 시장의 성장성, 이 모든 부분을 같이 이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세아제강 지주는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성장성을 감안하면 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CS 윈드를 감안하면 동종 업종 내 피어 내에서도 펀은 굉장히 이제 낮은 거니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의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철강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줄기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세아제강 지주인데요. 지난주부터 주가가 이제 정배열 이후에 큰 또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영국의 해상풍력 모노파일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7월 초에 나왔는데 이 같은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종목, TCC 스틸과 또 세아제강 지주, 철강주 가운데 탑픽으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 저점 매수대 반등 시 매도. 정말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용인이 있을 거고요. 이런 고민을 정말 끝없이 계속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최근 소식을 보면은 어제 삼성중공업에서 수주가 나왔어요. 4,600억 원 규모로 올해 목표 78% 달성을 했는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대규모 손실, 여기에 수주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문선인 전문가님. 네, 뭐 저는 항상 조선주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보고서가 시장을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현대미포 같은 거는 이미 지금 상반기에 수주 목표를 다 달성했거든요.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한국조선해양이야 뭐 현대중공업 나누긴 하지만 그냥 현대중공업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들 기업들은 이미 상당 부분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목표 이 도달한 속도는 확실히 좀 더딥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워낙 이 손실분이 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중공업이 엄청나게 잘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거든요. 해양 플랜트 쪽에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손실분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해상 플랜트. 예. 플랜트, 해상 플랫폼이 너무 있다 보니까 해상 플랜트 쪽의 손실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거를 많이 이제 납품을 받아놓고 네. 그쪽에서 인도를 안 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기를 인도를 놓고. 만기를 앞두고 인도를 네. 안 해가는 거예요. 왜요? 비용이 부족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도를 안 하고 그냥 그 위약금 주는 게 훨씬 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싼다는 거죠. 그거 가져가서 그 소위 말하면 파봐가지고 이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진짜 네. 석유 업황이 안 좋았었죠. 와. 예.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해양 플랜트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해요. 살아나죠. 예. 예, 해상 플랜트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 대한 손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따놨던 거 계속 발주 미루는 것도 있고, 지금 말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손실로 잡히다 보니까 네. 삼성중공업은 좀 안 좋은데 나머지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네. 지금이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 어제 포스코와 조선 3사가 후판 가격 협상을 했는데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네. 겁니다. 만약에 성과 인상론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조선업황의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후판 가격을 올려주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성과에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에 올라가는 가격은 지금 그 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이 신조선 이 협상을 할 때 조선 수주를 할 때
거기에 가격에 반영을 다 때려요. 네. 다만 그 손실분은 그 당의 실적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 충당금을 쌓아요. 오른 만큼. 네. 그러면 그 손실은 당의 손실로 다 잡혀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실제로 성과를 가격을 매긴 네. 때는 이미 이 충당금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주는 당해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의 실적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산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어떻게 하고 어떤 가격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당해의 실적으로 잡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2년 전에 저가 수주를 한 거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분 또 지금 충당금을 다 써야 되니까 올해 실적은 그냥 박살 날 겁니다.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제 도크는 다 찼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도크만 다 차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크가 다 찼다면 콧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야, 너 이거 좀 해줘 하면 우리 지금 도크 다 찼으니까 그 가게는 못해. 그러면 그래? 그럼 난 뭐 중국한테 해달라고 하지 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도 도크는 다 찼어요. 일본에도 도크는 다 찼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주요 소위 말하면 배를 만드는 조선사대 도크는 거의 다 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협상력은 선사에 있는 게 아니라 조선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2년 후에 나오죠. 그러면 실적은 2년 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부분에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IMO 2020 다음에 이제 IMO 2050인데 이거는 더더욱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배출하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배출 자체를 안 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IMO 2020 때는 저유황유를 써도 돼요. 낮추면 되니까. 근데 지금 IMO 2050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배출이 안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엔진을 간다거나 뭐 이걸로 좀 바꿔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존에 있는 선박들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다 폐선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중고 성과가 되게 높거든요. 네. 신조 성과가 높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중국 성과가 높을 때 지금이라도 폐선을 하자. 폐선해서 높게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들려고 하는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물류가 지금 굉장히 대란입니다. 물류 대란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이제 조금씩 이 운항 노선을 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선사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수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후판 가격 인상 그리고 또 도크가 다 차 있는 부분들 혹시 또 저가에 수주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성과 높인 부분들을 언제 그 도크에 다 받느냐 이러한 논란을 이전에 이 주제를 했을 때 저희 채팅창에서도 또 저희끼리도 했던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그 조선주에 대한 그런 의견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관심권에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주 자체가.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올해 실적은 나쁜 건 정말 분명하지만 뭐 아까 그 판가 인상분에 따른 충당금 반영도 상반기에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손실도 아직 반영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 앞으로의 2년 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조선은 빅사이클이라고 보십니까? 뭐 클락스는 네. 10년 빅사이클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빅사이클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뭐 반도체도 뭐 10년 빅사이클을 했는데 보니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근데 뭐 클락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합당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규제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떠 있는 배는 2030년 되면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배로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수요만 하더라도 이제 10년 빅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뭐 저는 뭐 10년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3년만 보더라도 3년만을 보면 확실하게 3년은 빅사이클이 맞아요. 이게 어쨌든 계속 이제 환경 규제 되면서 계속 배는 바꿔야 된다라는 건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까지 본다면 빅사이클의 시작점이 맞다. 그러니까 올해도 수주가 괜찮았지만 내년은 수주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조선주를 지금 들어가서 내가 올해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조선주를 지금 들어간다면 한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저는 저점 자리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투자가
행해져야 되는 게 조선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조선업의 최호황기를 보고 빅베스의 정말 최고의 안 좋은 시황을 봤었는데 이제 다시 좋아지는 시황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예, 오래 주식시장을 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카이스트의 김봉수 교수도 500억 자산가도 이 조선주를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혜진 전문가님은 탑픽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쪽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태광 말씀드리려고 해요. 태광은 뭐 조선소, 뭐 발전소, 뭐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 배관 이음새를 제작을 하는 금속관의 이음새를 제작하는 이제 피팅 업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팅 업체의 실적이 가장 영향을 주는 곳은 역시나 전방산업인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 살아나면 이 피팅 업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이 피팅 업체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새로운 신조선, LNG, 그 친환경 조선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공장을 다 완공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국내에 지금 피팅 업체가 몇 안 남은 상태에서 이 LNG를 전용으로 수요를 대비한 이 피팅 이음새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피팅 업체 몇 없는 태광 쪽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전 태광이 또 조선업도 조선업이지만 또 자회사 중에 HYTC라고 2차 전지, 제가 2차 전지 좀 자주 말씀드리네요. 네. 2차 전지의 이것도 2차 전지라는군요. 네, 자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꽤 똘똘해요. 네, 여기에 지금 2차 전지 부품, 그 특수 정밀 부품을 만드는데 네. 이게 전기 에너지를 고효율로 저장을 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IPO 준비를 하고 있는 정보체 중이에요. 관련 그것도 가고 돼 있어요. 네, 기술로 회사 지금 이름 개발하고 다시 한번 있어요.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HYTC거든요. 예. 네, 이게 뭐 한국어로 상장이 될지 한글로 상장이 될지 영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내 셋업체는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테슬라라든지 노스볼트 쪽도 다 납품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HYTC에서 나온 실적이 이번 태광 실적이 기여가 다 돼가지고 태광 실적도 지금 조선업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회사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본업인 이런 피팅 업체로서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태광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는 조선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뭐 대형주는 뭐 여전히 저는 현대미포가 대장이라고 보는데 뭐 현대미포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는 이제 HSD 엔진 예, 요쪽을 이야기 드리는데 저도 이제 기자재 쪽이죠. 기자재 네. 쪽인데 앞서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건 친환경 이야기했잖아요. 선박이 네. 바뀔 것이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친환경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엔진인데, 그러니까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부분, 엔진 기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친환경은 우리가 좀 독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도 합니다. 네. 왜 하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론 그 HSD 엔진을 사서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으로 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에서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HSD 엔진 저는 뭐 매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올해 실적의 부진 가능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식의 조선주의 투자 심리의 변화가 있을지 잘 살펴보면서 내년 이후의 업황과 실적을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의 구간이라는 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HSD 엔진과 태광, 조선 기자재주 가운데서 탑픽을 두 종목 꼽아주셨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지지난주부터 조정을 겪는 가운데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변동성은 또 꽤나 종목별로도 나오고 있죠. 지금 지수는 이 고점보다는 조금 밀려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고 2차 전지주가 동반해서 하락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마감 또 오늘 토마토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투자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